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A4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 새마을초등학교 교감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세션 A4의 주제는 학습자 주도성 미래 교육을 학습의 시대로 열다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 자체보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최근 교육 정책에서 미래 교육과 함께 학습자 주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은 미래 핵심 역량인 동시에 미래 교육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미래 교육에서 미래 역량으로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학습자 주도성이 우리 공교육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또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김종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현장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초, 중고 교원을 비롯해서 학생, 학부모님, 교육 전문 직원까지 총 20여 분이 신청하셨고요. 지금 직접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은 현재 6분 정도 접속을 하셨는데요. 중간중간에 계속 접속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참가자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션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그리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해 주실 김종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훈 교수님께서는 경인교대를 졸업하시고 2001년에 서울교육청 초등교사로 재직하던 중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주요 저서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연구한 교사, 함께할수록 빛나는 이 있고 최근에는 반 매넌의 가르침의 묘미를 번역하셨습니다. 김종훈 교수님께서는 학생 주도성, 의미와 실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혁신 한마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4 세션 학습자 주도성 세션에 오셨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이 이제 최근에 사회해 주신 김현주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과 또 미래 교육의 등장으로 인해서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어디에서 이런 개념들이 시작되었고 또 어떤 그 안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들어있는지를 말씀드린 후에 그렇다면 우리 학교 교육에서 교과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실 수업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드리고 또 뒤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Student Ag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할 때는 Learner Agency라고 해야 될 때고 학생 주도성이니까 Student Agency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Agency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무언가를 대행해주는 대행사를 이야기할 때 Agency라는 말을 그동안 써왔거든요. 예를 들면 스포츠나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 Agency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는데 이게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도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체성, 행위 주체성, 주도성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학교 교육으로 들어오게 된 또 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맨 아래 거부터 누르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는 질문으로요.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것이 우선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방금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다음 주에 행정 예고가 들어가고 12월 초에서 중 정도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학생 주도성, 학습자 주도성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맥락에서 주도성의 의미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아마 이 주도성 개념을 학교 교육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에서 가장 중요한 2009에서 2015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도 총론의 이제 핵심 역량 6개 핵심 역량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핵심 역량에 따라서 이제 각 교과의 교과 역량, 사실 그 역량을 우리가 늘 일상적인 교실 수업에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역량을 길러야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2015가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번 2022에서도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 이렇게 바뀌는 거 말고는 6가지가 거의 그대로, 거의가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교과 역량들도 지금 이제 고시 행정 예고에도 각 교과 교육 과정이 이렇게 붙겠지만 거기 살펴보시면 각 교과의 역량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교과 역량을 따로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하지는 않고 다만 총론에 나와 있는 이제 6개의 핵심 역량들을 교과 교육과정에 이렇게 녹여내는 작업을 하겠죠. 이 핵심 역량을 이야기한 것도 역시 OECD였습니다. 원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역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학교 교육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1997년에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선별하는 작업, 흔히 데세코 프로젝트라고 하죠.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3개의 역량 범주를 OECD가 제안을 했고요. 그 3개의 역량에 따라서 각 또 3개의 역량들을 총 9개의 역량을 이제 그 데세코 프로젝트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독일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2018년에 이제 그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The OECD Education Framework 2030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에이전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습 나침반이라고도 부르는, 좀 이따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OECD 교육 프레임워크 2030, 그러니까 2018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년 전에 나왔던 보고서 안에 앞으로 2030년이면 이제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 당시에 10여 년 정도 남아있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데세코 프로젝트 이후에 한 20년 정도 흐른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2018년에 이것이 나왔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2020년부터 팬데믹에 들어오게 되면서 훨씬 더 미래 사회가 불확실하고 예기치 못한,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해왔지만 훨씬 더 그것이 강하게 미래 사회는 도저히 예측하거나 무언가를 예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지식, 내용, 가치들을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가치들을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OECD 교육 프레임워크 2030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의 중간 정도에 보면 핵심 역량의 개념에 이어서 그것을 이제 단순히 함양하고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함양하는 과정과 또 그것을 구현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학생의 행동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교사의 역할도 아마도 조금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뭐 완전히 새롭게 전혀 다르게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본인의 학습과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통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한 발 더 나아간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면 그것에 맞게 교사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언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확 우리에게 와닿진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서 뒤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OECD에서는 학습 나침반, 러닝 컴퍼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컴퍼스냐면 지도를 주고 이 경로를 따라서 어디가 목적지니까 거기까지 가라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방향 정도를 알려주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이 나침반 하나 정도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과 학습을 영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습 나침반이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203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좌측 밑에 있는 게 이제 학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나침반을 향해서 저쪽 어디 멀리에 있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OECD는 그 2030의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비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간다, 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OECD에서는 개념적으로 제시를 해놓기는 했지만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처해 있는, 각 학교가 처해 있는 또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삶의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뭐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스튜던트 에이전시 그 위에 보시면 사실 오늘 이제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코 에이전시라고 하는 상호 주도성, 상호 주체성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학습이라는 것이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일인 것 같지만 그 학습은 동료와 또 교사와 아이들을 둘러싼 학생들을 둘러싼 다양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그 학습이 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도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간에 주도성은 개인이 습득하고 함양해서 개인이 자신의 삶과 학습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은 매우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시지 않겠지만 위에 이제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것이 피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이죠. 만 15세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 3년에 한 번씩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이제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계속 참여를 해왔고요. 팬데믹 때문에 2021에서는 못했는데 2018까지가 이제 결과 나온 가장 최근 버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부침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흔히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핀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이목에 집중을 받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위에 이제 마른 목골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고요. 밑에 이제 그 사각형 모양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어떤 영역에서 갭을 보이는지를 수학 점수로 비교를 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좀 낮죠. 점수가 높은 아이들도 낮고 좀 낮은 아이들은 훨씬 더 낮습니다. 0점 밑으로 떨어지죠.
끝에서 네 번째와 맨 끝에 있는 것도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두세 개가 뭐냐면,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이 그 어떤 문제를 자기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무언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이 지금 학생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A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을 때 이 내용을 다른 맥락,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맥락에 비추어서 우리가 흔히 전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배웠을 때 그 내용을 다루게 되었던 컨텍스트 말고 다른 컨텍스트에도 적용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수학 분야에서 좀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OECD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여기 교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학습의 절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측면,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 B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각 지금 맡고 계신 학교급과 또 교과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OECD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OECD는 경제단체입니다. 그리고 초국가 단체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 필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경제단체이고 초국가 단체인 OECD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사람을 각 국가나 세계의 경제 개발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측면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또 그 안에서 교육을 경제 개발을 위한 어떤 하나의 통로, 이런 것들로 보는 관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 이제 그 OEEC 유럽 경제 연합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합세하면서 경제협력 개발 기구로 OECD로 발전을 하고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과거에 우리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고, 휴먼 리소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논의들을 이 OECD가 주도를 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거나 그 안에서 학생들이 뭔가 자신의 학업과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측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OECD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진한 글씨를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학생 주도성이라고 했을 땐 무슨 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앞에 주도성, 주체성 이런 단어를 붙이게 되니까 학생이 마치 무언가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그 과거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바뀌어야 되나, 이런 아마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주도성은 또는 교육에 대한 권한은 이게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인가? 이런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학생들의 인권 또 교권, 이것이 상충하는 문제인가? 인권이 신장될수록, 확장될수록 교권은 축소되었는가? 이런 어떤 논쟁의 어떤 학습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OECD에서 이야기할 때 학생의 주도성은 자신의 어떤 학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체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이 무언가를 자기가 이끌어가는 힘, 또 자기가 뭔가 알아서 선택하는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반대로 교사의 어떤 그 가르침에 있어서의 권한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된다, 이런 것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OECD는 학생의 주도성을 단순히 무언가를 이끌어가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학생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 즉 정체성, 특별히 학급에, 학교에, 학년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비롯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좁은
그 좁고 넓은 여러 그 집단과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감, 이것이 학습자 주도성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학습이 됐던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됐던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장을 위한 마음가짐, 이런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성향,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건강한 시민이자 구성원으로서 좋은 존재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학습자 주도성의 또 세 번째 요인이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내가 개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사회에 적절하고 건강하게 기여하는 것이 이 학습자 주도성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거나, 아니면 학습에 있어서든 삶의 어떤 진로나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든 자기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그 어떤 층위를 가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 즉 학생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각들, 또 어떤 학습에 대한 삶에 대한 동기를 바탕으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태도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존재로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는 우리 학교 교육에 이미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이제 이런 OECD를 통해서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개념들이 쭉 소개되면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은 기존의 학습자 중심 내지는 학습자 중심성의 의미와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그것으로부터 주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화된 것인데, 그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학습과 관련된 선택권이나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화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방금 OECD의 어떤 그 개념들을 좀 더 학교 교육 내지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이 안에는 선택이나 자기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학습자 주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소속감, 동기와 성장에 대한 마인드셋, 또 잘 살아가는 것, 또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 총론개발팀에서 같이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예고와 또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도성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주도성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 이런 단어가 작년 4월에 4월 25일에 발표되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의 새 교육과정의 어떤 청사진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작년 11월 24일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년 정도 전에 총론 주요 사항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과 총론 주요 사항을
뭐 이미 접해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 그 내용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학습자 주도성과 가장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교육을 개발하는 개발진들,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창의적 체험 활동 모든 총론과 강론, 교과교육과정의 어떤 기본 원리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되도록 교과교육과정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이런 원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강론, 그러니까 교과교육과정 모든 연구진들이 50% 이상의 초중고 교사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연구팀에도 저희 팀은 총 10분의 연구진 중에 6분이 초, 중, 고 각 2분씩 선생님이 포함되어 계세요. 그래서 그 각 팀에서 교과교육과정을 열심히 만들되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자. 이 부분이 아마 이 주도성 개념을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구현해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을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는 크게 학습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도성 내지는 행위 주체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론 주요사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 그래서 미래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교육,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어떤 주인이 되는 또 주인 의식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총론 주요사항의 그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그 새로운 교육과정이 가정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깊이 있는 학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각 교과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탐구하게 되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가정이 좀 들어 있어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개념 중심의 탐구 학습이면 깊이 있는 학습이 다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가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내용을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아이들의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가르치게 되면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배우게 되면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교과의 내용이나 지식을 아이들의 어떤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담아서 다루게 되면 아이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삶과 연계된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마도 이번 그 학습자 주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아이들의 학습과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주도성이 길러지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교 학점제, 이제 2015에서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던 선택 과목의 영역이 융합 선택이 추가되면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 있는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신의 설정한 진로에 맞게 어떤 선택하고 그 선택의 조합을 통해서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을 해서 그 조합한 192학점의 그 선택 과목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교 학점제의 골자가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쩌면 이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 주도성을 기를 수 있고 또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초중학교에는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학교 자율시간은 뭐 아시겠지만 그 경기도의 학교 자율과정이라든지 충청북도의 자율탐구과정이라든지 또 전라북도의 학교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지금까지 교과 또는 교과 및 창체에서 20% 시간을 가지고 와서 170에서 한 192시간 정도를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택 과목을 만들고 학교만의 과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과목 안에 있는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가 교육과정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20%까지는 너무 많고 68시간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계약 첫 주 또 종업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는 주 종업 또는 졸업하는 그 주를 빼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64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4시간이 명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약 주당 2시간 정도의 학교 자율시간이 교육과정 편제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학교는 이 시간을 64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과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활동, 프로젝트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권장하기는 최소 거기 이제 총론 주요사항의 예시가 나온 것을 보면 각 학년별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중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목을 2개 정도를 개설할 수 있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선택하든 아니면 학생들이 활동 수준을 선택하든 이런 선택을 통해서 학습자의 주도성을 기르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자율시간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점제를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선택이고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학습자 주도성이 길러질 수도 있고 발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자 주도성의 어떤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당장 학생들이 뭔가를 선택하는 게 학습자 주도성의 전부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 개념 속에는 학생의 정체성과 소속감, 동기, 희망, 성장에 대한 마인드셋, 또 잘 삶에 대한 어떤 추구, 사회와 공동체의 어떤 기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인데 단순히 이번 새해 교육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과 관련해서 과목이나 진로를 선택하게 한다고 해서 학습자 주도성이 충실하게 길러질 수 있을까? 또 발현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선택과 연결해서 선택 정도가 아니고 약간의 이 그 라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이 아니라 컨택을 통해서 이 학습자 주도성이 구현되고 또 함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중요한 메시지로 드리고 싶어요. 선택을 하는 것이 마치 학생들에게 학습자 주도성의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 너가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은 개인이 지게 하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거든요. OECD에는 그런 논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그래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지는 거지 선택했으니까 라고 하는 경제의 논리로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학습자 주도성을 담보하거나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장으로 충분하지도 않고요. 그런 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택하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사실은 컨택 즉 교육적인 접촉을 통해서 비로소 이 학습자 주도성,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이 함양되고 구현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컨택트라고 하는 이 접촉이라고 하는 단어는 콘이라고 하는 서로에게 그리고 팩트, 닿아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활동을 선택한다고 해서 초중, 과목을 선택한다고 해서 고, 주도성이나 행위주체성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선택이라는 행위가
학생 주도성 또 행위 주체성을 충실하게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선택하는 것이 학습자 주도성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가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초등학교에서의 아이들 또 중고등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는 교과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수업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아이들이 무엇을 교육적으로 접촉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과 내용과의 접촉입니다. 배우는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수업에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깊이 있는 학습은 아이들이 배우는 그 내용으로부터 의미와 가치를 획득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그냥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과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연계되고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 간의 접촉이에요. 학습자 주도성은 교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아이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차원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OECD 문서를 열심히 읽어보니까 또 학습자 주도성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이들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에 반응하는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도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까 이제 OECD에서도 정체성과 소속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발달 단계가 낮을수록 교사를 통해서 선생님을 비롯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좋은 존재로서 그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교육적인 접촉을 하는 그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주도성을 길러주게 하는 좋은 또 의미 있는 교육적인 어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실생활을 억지로 가지고 와서 교과 내용과 연결하는 것보다 그 순간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바라봐 주시고 또 그렇게 교육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생과 교사, 우리 교사들이 접촉하는 그 교육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도성을 자연스럽게 길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접촉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친구들과 동료와의 접촉을 통해 말로 표현될 때 깊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앉아서 듣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앉아서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들도 수업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 말고 이 말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할 때 말로 들을 때보다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자체가 깊은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가르치는 일보다 확실하게 배우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교사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학생들이 뭔가 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주도성을 기르도록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OECD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넘어서서 코 에이전시로 나아가야 한다. 상호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도성도 주체성도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OECD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사다리 모델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이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교사에 의해서 또는 외부에서 설계된 과업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런 과정까지 8개의 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 상호 주도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8가지를 제가 자료집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영의 그 침묵,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단계부터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주도하고 교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8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침묵, 조작, 지원, 보상, 역할 부여, 그리고 투입, 의사결정에 참여, 주도하기, 동등하게 파트너십으로 하기, 이것이 이제 단계를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학교 급에 따라서 또 교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모든 어떤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8단계에 비추어서 아이들에게 뭔가 부여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교사들이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회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회를 부여하고 선택하게 한다고 해서 학습자 주도성이 다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교과의 내용과 교사와 또 동료들과 좋은 컨택트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런 8단계의 어떤 지점을 지정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 한마당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혁신학교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올해도 경기도의 그 초중 연계형, 또 초등학교 학교 간 연계형, 이런 그 혁신의 어떤 모델들을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올해 쭉 해왔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로서 굉장히 운 좋게도 학교, 특히 혁신학교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성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경기도의 이런 교육감이 바뀌게 되면서 혁신 교육이 이렇게 한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혁신 교육을 애정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성찰해 본다면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들을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면 진행되어 왔다면, 그런 것들을 펼치기보다 하나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이 학습자 주도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해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고 했을 때에도, 또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정말 의미 있게 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아주 깊이 관찰해 보니까 그냥 A라는 활동하고 B라는 프로그램 적용하고 C 해보고 D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A를 하더라도 그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 A에 대해서 함께 계획하고 예측해보고 생각해보고 계획을 나누어보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토의와 토론을 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가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학습의 어떤 후속 활동으로서 그것을 돌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 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후의 학습으로 연계하거나, 이렇게 A라고 하는 그 학습 활동을 내다보고 실행하고 되돌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펼치는 형식이 아니라 그 하나를 향해서 깊이 있게 나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깊이 있는 의미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적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계획하고 논의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함께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고 글을 통해서 성찰하고 말을 통해서 돌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주도성도 길러지고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강해 주신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교수님께서는 그 OECD 교육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교사 학생 역할 변화, 학생의 주도성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총론 속에서의 그 주도성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도성은 선택이 아니라 컨택을 통해서 교육적 접촉이라는 점, 그다음에 그리고 상호 주도성, 이런 것들이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우리 교육 현장의 고민거리와 방향성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제하신 내용은 종합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습자 주도성에 담긴 속 깊은 이야기를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을 위해서 토론석을 준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학습자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요. 저는 오늘 되게 가슴이 시원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다면 왜 그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해석을 그냥 학습자 행위 주체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오해가 없잖아요. 근데 주도성이라는 말로 꼭 풀어야 했을까라는 궁금함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그냥 기본적인 궁금함이고, 진짜 궁금한 거는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의 그 주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교사도, 저는 사실은 교사의 주도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사의 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이 좀 지원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번역어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말이 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 논문에서는 행위 주체성으로 번역을 했고요. 주도성이라는 말은 저는 별로 이렇게 쓰는 건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생각하시고 계신 것과 동일한 의미일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주체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행위 주체성이 사실은 교육학 분야에서 뭐 주도성 이렇게 아마도 학습자 주도, 뭐 학생 주도, 뭐 교육과정 학생 주도 학습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사용된 것 같고요. 교육학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 그러니까 학습 심리라든지 사회학 분야에서는 행위 주체성이라고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행위 주체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비고츠키가 단어 하나에 인간 의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인간의 의식이라는 그 넓은 세계를 담아내는 하나의 소우주다, 마이크로코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언어 사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행위 주체성보다는 주도성보다는 선생님 말씀대로 행위 주체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사의 그러면 행위 주체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굉장히 큰 질문이기 때문에 2022하고 맞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학생들도 학교 자율시간,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 자율시간이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어떤 학교 단위의 우리 학교가 만든
우리 학교만에 있는 그 과목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 그 총론 주요사항에 보면 과목 또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그 건국대학교 주변에 그 이름이 학교 자율시간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학교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학교 자율시간을 구현해내는 그 연구를 지금 2년째 해오셨는데요. 그 학교 선생님들과도 간담회를 해보니까 과목 또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연구학교인데 과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과목을 만드시면서 방학을 거의 반납하시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동학년 부장님 거의 뭐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 제 뼈를 갈아 넣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도 그 간담회에 오셨는데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은 있으셨는데 예상해 보건대 일선 학교에서는 이게 과목 또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을 때 과목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목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든 가져와서 조합하든 새롭게 만들든 해야 되고 교재 개발해야 되고 또 평가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활동 수준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면 과거에 재량 활동하고 또는 창체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저는 계속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업체, 뭐 아이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교사들의 어떤 그 자료 공유 커뮤니티 같은 이런 데서 그냥 쉽게 가져다 쓸 우려도 좀 보이더라고요. 교사의 주도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그 책무성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쓱 봤을 때에도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만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 온작품 일기가 됐든 각 교과에서 뭐가 됐든 회복적 생활교육이 됐든 자기만의 어떤 그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 교과 내지는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그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 과목에 준하는 수준으로 잘 브랜딩하고 교재를 잘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이 학교 자율시간 포함해서 학습자 주도성, 학생의 행위 주체성이 이제 이야기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 최근에 이야기되는 교사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과정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일정한 체계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그 뭐 교과 내용 간의 연계성이나 학년군 간의 어떤 위계 그 계열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래도 좀 체계 잡힌 내용들을 그 학교 자율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사 주도성을 함양하고 내지는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자 또 시험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행위의 주체성으로 지금 일단 정의를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그 용어의 개념 혼동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학습자 중심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학습자 중심, 교사 중심 굉장히 다양하게 유사한 용어들이 같은 연장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자 중심 교육과 학습자 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요거를 이제 그 답을 드리려면 정확하게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교감 선생님은 학습자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죄송해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어떤 게 학습자 중심일까요? 학생을 목적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을 타겟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습자 주도성은 뭐라고 해야 돼 선택과 자유가 더 학생에게 가서 책임이 더 따르는 그런 용어를 느꼈습니다. 네네. 그 조금 정확하게 더. 말씀을 네. 하셨고요. 아마 학습자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과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좀 비교해 본다면 변화는 있겠죠. 당연히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왔던 것이 뭐 다 폐기하고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렇진 않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학습자 중심 이런 말을 써오다가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이 뭔가
최소한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다하게 하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된 것은 있지만 기존의 학습자 중심과 학습자 주도성이 전혀 다른 공통이나 뭐 공통 분모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 공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뭔가 선택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발명을 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지식 전달하는 것, 과거와 같이 지식 전달하는 것을 탈피하고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너무 진부해진 말이 되었죠. 지금은 학교 현장의 그 수업을 조금이라도 참관해 본다면 외부자의 입장에서 그게 학부모가 됐든 뭐 교육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사회가 됐든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좋은 사례를 몇 개만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국가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때 그 새로운 시대상과 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 말에 너무 우리가 경도되거나 압도되지 말고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자 중심이 됐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됐든 뭐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해왔던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없으시면 저 화면에 저희가 그 학습자 주도성의 선택에 관련된 선택에 따른 책임도 학습자 주도성 개념 안에 포함하고 있는 듯합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학습자 주도성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공교육에서 아이들의 선택과 자유를 교육과정 속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는 교원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막상 이렇게 교육과정에 던져졌을 때 선택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선택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 없는 학생, 그 책임을 질 수도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지원해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 연구를 저도 이제 여기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 여러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 이제 연구 선도학교 2018년부터 이렇게 있는 학교들을 좀 이렇게 제가 최근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또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교 학점제 이렇게 시교육청 그 평가할 때도 평가위원으로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정말 잘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학점제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성적이지만 비합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진학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선택이 절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내신이 유리할까? 아닐까? 나보다 더 잘하는 뭐 그 각 계열별로든 뭐 전공별로든 1등하는 애가 이걸 선택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그래서 수요조사 2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바뀌거든요. 이성적이죠.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한 대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적용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이 미이수하는 학생들이 누구일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학교 자율 시간에서도 그 총론 주요 사항에 보면 선택 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들어 있지만 각 그 교과별로 그 미이수한 그 기초학습 부진인 학생들을 어떻게 교과별로 의미 있게 잘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게 하고 막 펼쳐놓고 고르게 하고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시선을 집중한 나머지 그로부터 배제되고 밀려나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까 두려운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미이수하는 학생들 또 기초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 이런 것이 아마도 우리가 교사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네. 교사의 주도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밖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네. 학교 현장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 과거보다 학생들 수는 적어졌지만 아이들의 다양성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질문 있는데요. 2022 교육과정에서 책임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 이게 이제 뭐 신자유주의 내지는 경제의 논리인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마저도 사실은 뭐 2022에서는 따로 특별히 이렇게 다루어져 있지는 않고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미이수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그걸 다 감당하기 좀 어렵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부분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 미이수한 학생들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연구 지금 계속 뭐 진행해 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좋은 이렇게 제도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시교육청 내지는 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온라인 학습 컨텐츠를 통해서 뭐 개발해서 제공한다, 뭐 보게 한다. 근데 그걸 잘 따라가서 미이수를 이수로 바꿀 만한 아이였으면 어쩌면 미이수가 발생하지도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뭐 궁금한 점 더 말씀이 없으셔서 김태선 장학사님 지금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저는 2030 OECD 중에서 이 기존까지 이제 주장했던 그런 것들과 가장 다른 것은 웰빙이란 개념이 등장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인천 행복배움학교라고 해서 그 행복, 해피니스였는데 이제 웰빙이 목적이 된다면 행복과 웰빙이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선택이요. 아이들을 선택을 왜 못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선택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이제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 부분은 쭉 빠지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이나 십이선다형이나 어차피 그냥 쭉 펼쳐놓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육과정 내에서.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는 이 학교 자율과정에서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뭐 동아리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런 정도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서 이제 생각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이런 깊은 내용 아까 그 깊이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깊은 내용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깊이를 줄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네. 이 뒷부분에 있는 질문을 잘 답을 드리려면 잘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안 있고 어떻게 해서 정책을 잘 만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에 있는 질문 말씀부터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데스코 프로젝트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었던 데스코 프로젝트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성공이었어요. 석세스. 그리고 그게 이제 웰빙으로 바뀐 거고요. 그런 점에서 웰비잉 하면 사실은 잘 삶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비잉은 존재잖아요. 존재. 내가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말씀하신 나에 대한 이해,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측면들, 또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의 측면들, 참여와 기여의 측면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웰빙이라고 선택한 그 설정한 이번 2030에서의 어떤 그 OECD의 가치는 그 이제 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는 좀 다 강론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행복 배움학교 말씀하셨는데 행복은 웰빙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웰빙 할 수 있을 거고 웰빙 하면 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행복이 물론 이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풀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웰빙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존재론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것을 위한 어떤 전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의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을 텐데 웰빙이라고 했을 때는 행복을 포함해서 어떤 의미도 필요하고 의미와 가치도 필요하고 내가 타인에 대한 어떤 기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존재감을 느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또 사회도 거꾸로 나를 이제 한 사회 공동 구성원으로서 나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복합적인 것이 이제 웰빙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대한 답을 이제 미루고 밀어놨는데 이제 드려 보자면 자 학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사실 답은 없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는 학생 자율 과정을 운영해야지 이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걸 다 없애면서 선택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학교에서 계열성을 가지고 자기 이해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치밀한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제 정책이 아쉬워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완전 100% 동감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 이해라고 했을 때 제일 관련 있는 부분은 이제 진로와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같으면 선택 과목에서 진로와 직업 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진로 활동 이 부분에 자기 이해 파트가 들어 있고 뭐 2022에서도 들어갈 텐데 그것만으로는 좀 아마도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기조 속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약화될 것 같다는 이제 우려의 말씀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제가 이제 40대 중반 이제 넘어가는 이 나이인데 아직도 저는 저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출발이 되고 그 위에 뭔가 쌓아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좀 쉬운데 사실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1, 고1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거, 좋아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말로 설명해내는 걸 잘 어려워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아이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그 자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 다만 진로와 직업 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뭐 8개 중에 선택하고 12개 중에 선택하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들이 또 교육청에 계시니까 교육청 단위 어떤 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고교학점제 평가하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정책의 딱딱함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고교학점제 그 학교 그 연구 시범학교 선정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에 초반에 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단계와 로드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학교 현장의 어떤 안정성을 고려해 가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보고서에 저희 보고서에도 그렇게 담았는데 다른 이렇게 확 펼치는 지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인천 잘하고 계시구나. 제가 서울교육청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이제 자율로 풀어버리고 선택으로 풀어버리는 이런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해를 포함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존에 해왔던 것의 어떤 안정성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교육청에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되면 우리가 좀 더 교사의 개입과 주도가 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이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교사가 매우 중요한 존재가 더 부각되어야 되고요. 지금 제 생각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뭐 학습자 참여 수업, 토론, 프로젝트 학습 너무 방법 쪽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 그동안. 근데 우리 교사가 무엇에 대해서 주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도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돼서 학습자 행위의 주체성, 뭐 학습자 주도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사는 무엇을 가지고 주도해야 되고 앞으로 이 주도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 교사가 주체가 돼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저는 저기 또 저쪽 온라인에서 질문이 또 왔었는데요. OECD 역량 개념과 학생 주도성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또 그 관계를 또 질문하셨습니다. 네.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이제 역량 범주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도구를 상호작용을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여기서 이제 도구라 함은 언어도 포함되고요. 뭐 상징이나 기호, 테크놀로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도구를 상호작용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역량이었고 두 번째는 나하고 이질적인 사람들, 우리와 이질적인 집단 간에 어떻게 하면 잘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문화, 언어, 인종, 성별, 사회경제, 지역 이런 격차들이 분명히 차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 그 차이가 극심해지는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능력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이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데스크 프로젝트에서 담아냈었고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놓고 그 각 세 가지 역량 범주별로 또 세 개의 하위 역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범주 총 9개의 역량을 지난번 1.0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걸 이제 좀 묶어서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y라는 이름으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의 주도성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학교 교육을 포함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그 태도, 뭐 성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면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했을 때는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특징을 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가운데 어떤 힘을 길러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변혁적 역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거기서 이제 변혁적 역량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런 힘도 필요하고 이런 역량도 필요하고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가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워낙 사회가 급변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트랜스포머티브라고 하면 사회를 그 건전한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힘, 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나침반 그 바깥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뭐 학습이 됐든 미래 사회가 됐든 나의 삶의 어떤 진로나 경로가 됐든 잘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이 세 단계의 그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학습자 주도성은 이 전체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학생의 성향이나 특성 그리고 그것을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얻는 그 능력이 바로 이제 변혁적 역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개념적이죠.
개념적입니다. 네. 제가 그 머릿속에 떠다니던 그 용어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아니라 컨택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제시해 주셨던 교과와의 컨택, 또뭐 교사와 학생 간의 컨택, 그리고 또 학생들끼리의 컨택, 이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안 해오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세부적인 것들을 더 고민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좀 마음의 짐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좀 우려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들은 바로는 이 아이들이 어쨌든 교과를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뭐 개설을 요청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설 기관에서 추천되는 어떤 과목들을 아이들이 이제 입시와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교학점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입시라는 체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그 아이들의 그런 자율성, 학생 주체성, 주도성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되는 부분은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비슷한 질문을 사실 여러 번 받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제가 교육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이걸 책임 있게 답변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도 뭐 그냥 대학에 있는 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좀 일단 들어요. 고교학점제 포함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작년에 11월 24일에 총론 주요사항 발표할 때 당시 이제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께서 발표를 했을 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입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사회부총리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24년에 적용이잖아. 1, 2학년. 다시요. 22년이면 24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28년도에 4년 미리 예고제, 24년도에 이제 그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 28년이냐면 24년부터 27년까지 27년에 중3, 고3까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2015에서 그러했듯이 적용되면 이제 28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될 텐데 요 친구들에 대한 대학 입시 그 전형이 24년에 발표되니까 아마 요 부분을 남은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교육부가 지금 이미 연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192학점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을 어떤 조합으로 하는가 그것을 거기서 어떤 성취를 보이는가를 이제 저와 같은 대학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 이제 요거는 교육부가 만들어내는 이제 입시 전형에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보게 될 텐데 그게 잘 돌아가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어떤 제도로도 지금의 이 입시의 어떤 그 병폐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직 정책은 교수님이 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세션에서는 학사 주도성, 미래 교육을 학습의 시대로 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교수님의 소감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 과정은 확 바뀌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그 뭐 큰 변화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변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 왔던 그 어떤 것을 이렇게 폐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진일보,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우리 수업 수준에서 또 장학생들도 계시니까
지역의 정책 수준에서 그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늘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왔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션은 그 학습자 주도성 의미를 생각해보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혁신 미래교육을 위해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기의 과정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발제자분들과 오프라인 그다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가 세션 종료 후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